그러면은 지중해까지만 갔어요? 어디까지 갔다고 예. 봐요? 뭐 얘기는 콜럼버스보다 먼저 네? 아메리카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피니키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항해의 수율 정도만 되면 충분히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준상입니다. 오늘은 고대 페니키아 문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바로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이집트학연구소의 광민수입니다. 이집트학과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구소의 박현우입니다. 중동과 이슬람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뭐 이해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페니키아 문명은 언제 어디서 시작이 됐을까요? 대략 기원전 1200년에서부터 기원전 332년 정도까지를 일반적으로 페니키아 문명의 시대라고 불러요. 지중해 동부 해안에 오늘날의 뭐 레바논 이쪽 지역에 몇몇 도시들이 있었어요. 그 도시들이 이제 뭐 시돈이나 뭐 비블로스, 뭐 티레 같은 도시들이 이제 유명한 도시들이었고, 페니키아 문명이 갖고 있는 속성은 사실 이 사람들은 그 일종의 해양 문명이고 상업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로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페니키아가 위치한 지역을 살펴보시면은 이 동지중해 해안에 이렇게 아주 좁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뒤쪽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바다 쪽으로밖에 길이 열려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이 가나안과 역선속이 있다고 보거든요. 가나안이 뭐 적어도 뭐 기원전 3000년 전에서부터 한 1500년까지 이어지고요. 페니키아가 한 기원전 1500에서 기원전 한 300년까지 이어지는, 근데 가나안이나 페니키아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결국에는 같은 언어 계통이나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지금 아랍어나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의 조상 언어라고 할 수 있는 북서 세머 계통의 말을 쓰는 사람으로 보는데, 단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넓게 퍼져서 있었던 사람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 그러니까 이제 실체가 잘 안 잡히는 사람들이죠.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이, 사실 페니키아는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고, 외국 사람들이 쟤네들 비슷하니까 이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부른 이름입니다. 고대 이집트어로는 그 페니키아 지역을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펜쿠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펜쿠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들이에요. 목수 같은 사람들. 그거를 이제 복수형으로 붙여가지고 펜쿠의 땅이라고 페니키아를 불렀습니다. 목수들의 땅? 그렇죠. 네. 근데 그 이유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 페니키아가 이제 수출하는 상품들 가운데서 상당히 유명한 것이 나무가 있어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집트인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서 그 나무를 입수하는 게 매우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 사람들을 이를테면은 뭐 나무쟁이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불렀던 것 같고, 그거를 아마 그리스인들이 약간 이제 그 음차해가지고 포이노스라고 불렀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레바논 국기에 보면 나무 하나 있잖아요. 예. 그게 유명한 나무입니다. 예. 그 백향목이고,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얘네들이 나무를 잘 다루는 애들로 본 것 같고, 그리스로 넘어오면 이게 보라색 염료를 잘 다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들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나안도 그렇고 페니키아도 연속성이 있는데 자색, 보라색, 염색을 잘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서 그러니까 포이노스는 사실 설이 여러 가지 있는 그 단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라색과 관련이 있는 단어로 이제 쓰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스어보다 조금 전신인 언어가 있어요. 미케네에서 쓰이던 그 선형 문자 B, 리니어 B에서 포니키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진홍색 혹은 야자나무, 왜냐하면 그 야자나무 열매 색깔이 진홍색이잖아요. 그걸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 페니키아 사람들이 그 조개를 사용해서 천을 보라색 계열로 이제 염색하는 기술이 또 뛰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페니키아라는 이런 명칭이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이게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예. 설명들이 들어가야 하는. 그리고 이제 페니키아 이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에 관한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록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외국 사람들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실 인류사에 가장 중요한 게 알려진 거는 우리가 오늘날 쓰는 그리스 알파벳, 라틴 알파벳의 원조가 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알파벳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아니에요. 알파벳을 처음 만들었다고 하면은 박수영님 화내요. 이 사람들이 알파벳 만들었다고 화낸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내실 거예요?
좀 화를 내진 않고요. 이게 왜냐면 페니키아 알파벳은 이게 한 22개의 자음으로 표기가 되는데 진짜 오늘날에 쓰는 영어 알파벳들 뭐 이쪽 유럽에서 쓰는 서구권 알파벳과 진짜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것이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은 아니고 전해지는 이전 단계의 그 문자들이 있는데 그 처음 시작이 이집트의 소위 말하는 봐봐요, 상형 화는 문자 되니까요. 신성 문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이집트의 이제 상형 문자가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고시나이 문자로 변환이 일어나요. 아마도 그 시나이 반도는 이집트에서 그 어떤 뭐 채석장이나 여러 가지 광물이 나는 곳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아마도 세머를 쓰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집트어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세머를 쓰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의사소통이 좀 어려우니까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집트 문자를 아주 간단하게 몇 개만 뽑아가지고 간단한 이제 음가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고시나이 문자라고 하고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남부 지방으로 전래가 돼가지고 이제 고가나안 문자가 나타나요. 아마 페니키아인들은 그 가나안 문자를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좀 다듬어가지고 페니키아 알파벳으로 만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저쪽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서 그리스 문자를 바탕으로 이제 유럽권에서 사용되는 알파벳 문자가 됐고요. 또 심지어는 이게 제가 이집트학 전공자여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문자 시스템의 원류가 이집트 문자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세종대왕님만 빼고. 근데 심지어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지금 위험한 발언 하시나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예.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서구 학자들 중에서는 한글 역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 이건 소개하는 차원에서 이를테면은 페니키아 문자가 이쪽 서쪽으로 가면서 그리스 문자로 전해지고 이쪽 그 중동 지방에서는 아람어로 쓰이다가 이게 다시 동진을 하면서 뭐 브라미 문자, 굽타 문자 그리고 더 동진을 해서 티베트 문자까지 오고 이 티베트 문자의 변형인 파스파 문자가 그 이제 조선에서 한글을 만들 때 이 지편전 학자들이랑 세종대왕이 참고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서양 학자들이 있어요. 곽 소장님도요? 제 마음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은 동의하지 않죠. 또 저도 이제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 페니키아의 항해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잘 만들었어요. 또 다시 말씀드리면 배는 뭐 이집트 애들이 잘 만들었죠. 근데 이집트 애들의 그 배를 넘어서서 페니키아 애들은 노를 젓는 좀 더 진화된 배를 만들었고요. 왜냐면 이들은 바다로 나가야 되니까. 고대사 쪽에 로마사 하시는 분들 만약에 있지만 카르타고 이것도 페니키아 문명입니다. 이게 그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인데 노를 가지고서 꽤 능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배를 페니키아인들이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었고 상당히 큰 선박들도 많이 만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일단은 지중해 전체가 사실은 다 페니키아의 놀이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들 가운데 상당수는 페니키아인들이 일종의 식민지 거점으로 만든 곳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과거의 항해는 바다를 이제 쭉 건너가는 게 아니라 연안을 따라가지고 이제 거점을 지나가지고 계속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거점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진 곳인데 그곳이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성장하는 또 로마와 라이벌이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벌인 것이 포에니 전쟁인데 그 포에니라고 하는 말 자체가 페니키아의라는 뜻입니다. 페니키아인과의 전쟁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카르타고인들을 로마인들은 페니키아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페니키아적인 색채가 강했을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페니키아인이 또 남겨놓은 하나의 그 역사적인 유산이라고 한다면 원래 이 지중해는 페니키아 이전 시대 때부터 일종의 세계 체계로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지역들이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페니키아 이전에는 이집트가 이제 전성기였었던 시대인데 그 시대의 지중해는 동지중해만 하나의 세계 체계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집트랑 뭐 크레타랑 아나톨리아 반도 뭐 이렇게 남쪽 해안 요 정도는 다 교류를 하는데 페니키아는 그거를 지중해 전체로 확대시켜요. 그러니까 서지중해 가서도 페니키아는 거점들을 다 만들고 대표적으로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까지 진출을 해요. 우와. 그래서 이를테면은 지금 지브롤터 해협 바깥쪽에 대서양변에 위치하고 있는 카디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카디스 역시도 사실은 페니키아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페니키아 유적이 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지중해 끝에서도 나오죠.
상당히 오랜 기간이 있잖아요. 오랜 기간에 존재했던 사람들이고 해양 능력이 뛰어나고 그러니까 물건을 팔고 그다음에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랬으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해양으로 나가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이런 문명이 있었나요? 그래서 페니키아가 예. 대단한 거죠. 그래서 페니키아가 이제 인류 문명사에 꽤 족적을 크게 남긴 거죠. 이를테면은 그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명이 있잖아요. 예. 스페인이라고 하는 국명도 페니키아가 어원이에요. 거기가 토끼가 많거든요, 그 동네가. 아, 예. 그래서 토끼를 이제 그 페니키아인들이 토끼라는 뜻의 이사판이라고 불러요. 이사판. 이사판이 이제 나중에 이제 히스파니아, 라틴어식으로 히스파니아가 되고 히스파니아가 에스파니아가 되고 에스파니아가 스페인이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어원이 있습니다. 아마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을 다 아실 그 테오도르 몬젠이라고 하는 그 19세기의 프로이센의 역사가가 있어요. 로마 시대 연구를 한 역사학자인데 몬젠이 페니키아 문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 전체에 문명의 세포를 퍼뜨렸다. 그 모습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모습이 아니라 씨앗을 날아서 떨어뜨리는 새의 모습이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어떤 지역을 강제적으로 문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자기들이 활동을 함으로써 그 활동에 영향을 받아서 그 지역이 이제 문명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상업이 중요한 게 상업을 통해서 물건만 가지는 않거든요. 예, 물건만 가지 않고 사람이 가고 말이 가고 책이 가고 그러면 생각이 가고 예 그게 이게 지중해 문화고 우리가 보통 이슬람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냥 지중해 문화로 봐요. 지중해에서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는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고 그 중에 막내가 이제 이슬람이 나온 거죠. 그리고 서양 문명제사에서 보면 그리스인들이 나중에 지중해 세계에 막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진짜 중요한 그 지중해 도시들 가운데서 그리스 식민지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그 이전에 이미 페니키아가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페니키아가 영역이 없어진 다음에 그리스인들이 살짝 그걸 사용하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완성되면서 완벽한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죠. 그러면은 지중해까지만 갔어요? 어디까지 갔다고 예. 봐요? 뭐 얘기는 콜럼버스보다 먼저 네? 아메리카까지 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아니 아메리카를 만약에 갔다고 하면 예. 한 2000년을 빨리 갔다는 예, 얘기인데 더 빨리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그 기록을 가지고 몰몬교가 있잖아요. 예. 이 몰몬교가 굉장히 이슬람과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경전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경전이 몰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 근거로 이 페니키아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해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역사적이면 좀 신화적인 이야기를 좀 많다고 그래서 신빙성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몰몬교들은 이를테면은 이제 아메리카 그 원주민들이 예. 사실은 유대인들의 후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페니키아인들의 항해 덕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생전에 아메리카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18세기 후반부터 미국 땅에서 비문들이 나오는데 이 비문들이 페니키아 문자랑 관련이 있다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정론,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사실 인정하지는 않고요. 다만 학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페니키아인들의 항해 능력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충분히 왔을 수는 있다. 가능은 하지만 역사적으로 대서양을? 검증되지 않아. 왜냐하면은 이게 그 북대서양에 환류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를 이제 따라가지고 배를 이동을 시키면은 페니키아인들이 갖고 있었던 항해의 수율 정도만 되면 충분히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페니키아인들이 아메리카 도착설을 또 지지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그 로마의 시인인 그 아비엔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어떤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기원전 5세기경에 히밀코라고 하는 페니키아의 선장이 있어요. 예. 이 히밀코의 항해에 관한 내용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면은 뭐 대서양을 지나간 것처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위험한 얘기는 안 할래요. 그러니까 저는 고수쟁입니다.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기 때문에 뭐 지금으로서는 거기 아메리카 대륙은 가지 않은 것 같은데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 사람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항해술적인 측면에서 예. 우리가 이제 아메리카 대륙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아프리카 보는 아프리카까지. 얘기도 해야 네. 되거든요. 아프리카. 이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1488년 포르투갈의 디아스가 예. 처음 희망봉을 돌파를 하는데 이 항로는 서쪽에서 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페니키아인들은 동쪽에서 돌았을 수도 있어요.
홍해에서부터 내려가서 반대로 돌아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이집트까지 왔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인도에서 하는 무역 루트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메리카 대륙 진출설보다는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이건 기록이 좀 있어요. 야, 이 사람들 항해에 환장을 했네, 네.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진짜 놀라운 그 항해자들이에요. 네. 그 아마 많이들 아실 그 헤로도토스가 남긴 기록인데 네. 헤로도토스가 뭐라고 남기냐면은 그러니까 이집트의 이제 말기 시대인데 그 네코 2세라고 하는 파라오가 있어요. 네코 2세가 페니키아인들을 고용을 해서 원래는 수에즈 운하를 뚫으려고 하다가 못 뚫으니까 네. 그러면은 한번 아프리카 한번 돌아볼까 해가지고 페니키아 항해자들을 고용을 해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한번 홍해에서 출발해서 니네 돌아봐 라고 해가지고 한 3년에 걸쳐가지고 돌아서 지중해 쪽에 그 이집트 항구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돌 때 꽤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멈춰서 가야 되죠. 근데 식량이 떨어지니까 내려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 기록이 신빙성이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항해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갑자기 해가 북쪽에 있더라. 이거는 적도를 돌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도를 넘어가서 남반구로 넘어가면은 해가 이제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북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기록이 쓰여져 있고 헤로도스는 거기다가 근데 나는 믿을 수가 없어 라는 것까지 덧붙입니다. 헤로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예. 몰랐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당시에.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진출은 잘 모르겠지만 아프리카 완주는 가능했을 수도 있다. 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아프리카를 돌았는데 아메리카는 못 갔겠니 이런 얘기 예,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 위에서 이 식사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항해는 하고 뭘로 먹고 살았죠? 그러니까 무역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이집트에서 종이를 가져와서 파는 거죠. 중개 예. 무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얘네 도시 이름 중에서 비블로스가 있거든요. 그 바이블이라는 책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에 이 도시 이름이 된 거예요. 아, 쟤네들은 저기서 그렇게 이집트 종이를 가져와서 팔더라. 그래서 이게 비블로스라는 도시가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대표적인 거는 역시 백향목.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 그 나무가 멋있어요. 풍채가. 진짜 우리 소나무가 대표적인 것처럼 레바논은 얼마나 대단하면 국기에다가 백향목을 그리겠습니까? 근데 이 백향목이 농담을 좀 한다면은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백향목을 수입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레바논 친구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꼴보기 싫으니까 이 이스라엘 애들 때문에 우리 백향목이 더 많을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다 배가가지고 요거밖에 안 남았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비블로스 얘기를 조금 덧붙이자면 비블로스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도시를 부르던 이름이에요. 사실 비블로스는 이집트에서는 진짜 중요한 지역이었거든요. 백향목을 갖고 와야 되니까. 고왕국 시대 때부터 백향목을 가져다가 써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쿠프의 대피라미드 남면에서 태양의 배가 이제 발견이 되는데 길이가 44m짜리 배거든요. 이 배가 백향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레바논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비블로스라고 하는 그 지명이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케브니라고 하는데 케브니는 고왕국 시대 때 기록에서부터 나타나고요. 네. 이 케브니를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구블라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구블라. 그러니까 왜냐면 18왕조 시대 이집트에서 확인되는 국제 서신들이 있는데 그 국제 서신들은 그 모두 다 그 아카드어로 쓰여지거든요. 서양 문자로 쓰여지는데 거기서 그 지역을 구블라라고 불러요. 근데 구블라, 뭐 케브니, 구블라 비블로스 뭔가 발음적으로 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아마 그리스 사람들이 뭐 어떤 그 도시명을 자기들이 발음하기 편하게 해서 비블로스라고 불렀던 것 같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리스 쪽에다가 파피루스를 이집트 파피루스를 이제 많이 가져다가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종이를 그리스 사람들은 그냥 비블로스 부르다가 파피루스가 됐다.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유독 이 페니키아만 진짜 이 서양 세계를 연결하고 뭔가 한 군데 정착해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상인들은 어떤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장사하다가 여기 좋네 그럼 여기서 또 장사하고 그래서 계속 거점들이 만들어지고 페니키아 식민지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레바논의 정체성이 이렇게 페니키아거든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레바논도 지금 페니키아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현재도 레바논하고 이스라엘 뭐 분쟁이 계속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페니키아와 이스라엘 간에도 어떤 갈등이 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페니키아가 이 가나안 후손들이고 가나안 시대부터 이스라엘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과거부터 같이 오랫동안 같은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이가 좀 이상합니다. 그게 계속 서로가 주고받고 종교적으로도 주고받습니다. 가나안이나 페니키아에서는 엘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하나로 뭉쳐서 엘이 많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로지 이 신 하나뿐이다라는 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엘관이고요. 반면에 이쪽 사람들은 굉장히 다신을 믿고 있죠.
그래서 구약 성서를 살펴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쪽 북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적개심을 드러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적인 라이벌이고 사실은 저쪽이 더 융성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후발주자예요. 이스라엘이. 예,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는 그쪽 지역을 되게 타락하고 뭔가 되게 몹쓸 지역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폄하하는 그런 서술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다신교의 세계와 일신교의 세계거든요. 근데 이 다신교 세계가 편해요. 여러 신이 다양한 신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신한테 가서 맞아요. 싸바 하면 뭔가 되는 거고 일신은 그 하나로 다 뭉치려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이게 다신교 사회에서는 그래서 대체로 엄청나게 첨예한 종교적인 갈등은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다신교는 신이 비슷해요. 예. 그러면은 그래? 같은 신 합쳐버려요. 일신교는 어때요? 조금만 달라도 싸우게 되죠. 그게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페니키아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력도 널리 뻗쳤고 참으로 찬란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로 멸망을 하게 되나요? 페니키아 사람들이 제국을 이뤄가지고 뭐 로마처럼 그러한 체계를 갖춘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페니키아로 부르기 때문에 이들을 중앙 집권적으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망했다기보다도 그냥 스스로 시간이 흐르면서 소멸되는 거죠. 이게 사실 페니키아가 뭐 망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이를테면은 알렉산드로스가 이집트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시들은 그냥 항복하고 어떤 도시들은 뭐 티레 같은 데는 엄청나게 저항을 하다가 철저하게 파괴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한번 몰락을 해요. 근데 그 몰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페니키아 문화의 소멸로 이어진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그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카르타고 같은 식민지들이 더 융성하게 되는 또 배경이 되고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페니키아인들이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카르타고가 이제 로마한테 패배함으로써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관리하게 되죠. 그럼 굳이 페니키아인들이 페니키아인으로 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페니키아인들이 만들어놨었던 여러 인프라나 여러 가지 그 뭐 해양 문화 같은 것들은 분명히 로마 제국 하에서도 유지가 되었을 텐데 이제 그냥은 이제 로마라고 하는 정치체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10분 토론의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니키아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고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알파벳과 백향법.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끔 얘기하는 포에니, 포에니 전투 다 이게 페니키아하고 관계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문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은 오랫동안 유지되기 위해서는 교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척하고 폄하하고 갈등을 키우는 그런 방식보다는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모습이 중요한데 사실 페니키아 문명은 진짜 그 교류에 있어서는 정말 달인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스스로 남긴 기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역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고고학적으로는 지중해 전체에서 이 페니키아인들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되거든요. 이 페니키아인들이 적어도 지중해사 정말 엄청나게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오늘은 페니키아의 역사와 미스터리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봤는데요. 페니키아는 지도에서 사라졌지만 그들의 역사는 우리 알파벳 속에 살아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10분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